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시스템인 거잖아. 사실 억울할 수 있어. 진짜. 그냥 여자만 군대 가라 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역차별이라는 언어를 획득한 남성들이 그 언어를 획득한 거에 대해서 되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도? 나도 그랬어. 하고 공감하고 뭉치는 거. 그 힘을 잘 발현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쟤네를 때려잡자가 쟤네도 아니라 똑같이 우리랑 같이 똑같이 힘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그 IMF의 위기가 그 대학생 부르주아 여성들에게는 피해갔다라는 논리로 된장녀 김치녀 논리가 생겼던 거고 사고의 굴절을 한번 맛봤던 거야. 그리고 그 김치녀는 우리를 아직도 옥죄이고 있으니까. 젠더 폭력 파트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최근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어. 우리한테 막 욕을 하진 않았어 처음에는. 점점 그 반경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우리한테 피고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지만 그때가 밤이었고 그 골목에 거의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웠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계속 욕설을 우리한테 하는 거야. 근데 저 멀리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걸 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겁나 다가오면서 나가 막 이러는 거야.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그때 되받아치지 못해서 굉장히 억울했었거든. 왜냐면 그 사람이 욕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는 해코지 당할까 무서웠지. 밤에 맞아. 사람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길에 사실 무섭지. 그리고 되게 위험하지 거기서 되받아치는 거는. 맞아. 그래서 사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친구랑 빠빠이를 했는데 너무 갑자기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날 따라와서 혹시 해코지를 할까 봐. 사실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꽤나 익숙했던 것 같아.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 휙휙 돌아보기도 하고 갑자기 친구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날 당시에도 그 같이 담배를 폈던 그 친구랑 집에 갈 때까지 같이 전화를 했단 말이야. 생각보다 우리가 무서웠더라고. 그 친구도 울고 뭔가 계속 나도 생각이 나고 왜 우리가 계속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불안에 떨고 그 여파에서 계속 살아야 되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는 처음 일어나는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닌 그냥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인 그런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 여성은 되게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그냥 잠재적 피해자다가 아니라 되게 피해자로서 만드는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밤길 조심해라, 혼자 다니지 마라. 남성은 계속 늑대다. 여성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섹스를 배우기 전에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먼저 받아. 그만큼 우린 되게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로 키워진단 말이야.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고 생존의 문제인 거잖아. 근데 되게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페미니즘 이론을 얘기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너 왜 우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해? 이 이야기인 것 같아. 사실 그 잠재적 가해자 취급해라는 말은 그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억울함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성폭력 무고와 여성에 대한 그 성폭력이나 살인 이런 것은 정말 다른 층 위의 문제인 것 같거든. 근데 성폭력 무고는 사실 의심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서 비롯되는 거잖아. 이게 실제 폭력과 같은 그런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피해와 동일선상에 놓일 수는 절대 없는 것 같거든.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무고죄가 압도하는 것은 되게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왜 너네 우리 가해자 취급해? 왜 우리 의심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이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고 그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삶을 일상 회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의를 계속 하게 되는 거야. 뭐 아까 이런 담배 필 때 막 욕했던 사람이나 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되게 일부의 어떤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 그냥 어떤 일부의 일탈로 보거나 아니면은 성폭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남성의 성욕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극소수의 일탈인데 딥페이크 성범죄 통계를 보면은 가해자의 99%가 남성이고 그리고 성폭력의 그 범죄 비율로 봤을 때 이거 검찰청에서 나온 통계 우리가 가지고 온 건데 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고 가해자의 94%가 남성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해의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사실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가해자의 비율은 남성이 훨씬 높아. 그냥 일부의 일탈이라면은 왜 이렇게 양분된 성비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사실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성폭력과 성희롱 이런 것은 남성, 여성 모두가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것을 사실 동일시하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 남성이라는 어떤 그렇게 신체적으로 키워진 조건과 그리고 여성에게 그 피해자로서 다 자라온 교육들로 인해서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고 만약에 남성이 이제 성희롱을 받는 경우를 사례를 찾아보면 보통 직장 상사나 선생님이나 뭐 이런 경우잖아. 이거 자체가 굉장히 권력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남성의 권력적이고 위계적인 그 남성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남성, 여성 모두 그 남성 위계, 그 권력 구조의 피해자야. 그 억압받는 우리는 피해자야. 그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사실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어떤 위계적인 구조, 이 질서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 그 구조를 뒤흔드는 얘기야.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시작이 사실은 그 당시에 억압받는 여성을 위한 어떤 학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남성 질서로 인해서 억압받는 모두를 위한 학문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공통의 적이 있어. 우리는 같이 싸울 수 있어. 바로 가부장제에 대해. 바로 가부장제에 대해. 어쨌든 이 가부장제 남성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가를 좀 이야기해보자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어떤 그 감정 표현을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지.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남성 문화 안에서 어떤 자기의 조금의 어떤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배제되고 소외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사실은 감정 표출하는 것을 되게 억압받아 왔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잖아. 사실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 남성이 왜 태어나서 3번만 우느냐. 언제든지 슬플 때면 울어도 되고 화가 날 때 울어도 된다. 취약해도 된다. 우리 같이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아. 사실 남성은 굉장히 그 또래 문화나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학 개그를 하고 그리고 포르노를 굉장히 유머적으로 소비하고 그거를 여성을 굉장히 이렇게 도구화하면서 여성을 쟁취하고 여성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잖아. 사실 그렇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또래 문화에서 소외될까 봐 계속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는 결국에는 뭔가 서로 돌봄을 하거나 뭔가 서로의 취약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남성에게는 약간 공동체라나 아니면 정말 그 취약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없다 보니까 계속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그게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 속에서 되게 그 경쟁주의와 결합되면서 되게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서로 챙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여성스럽다. 네 여자냐? 네 게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혐오를 하잖아. 하지만 그 속에서 억압 속에 피어난 공동체 약간 이건 거지 여성은.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아. 모든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여성은 뭔가 그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되게 익숙해진 어떤 존재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건데 남성들은 그동안에 그 모든 돌봄을 외주화해오고 그런 돌봄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게 부재해진 거지. 이렇게 파편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뭔가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쉬운 어떤 구조 속에 내몰리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주변에 이제 남성 친구들도 얘기를 해보면 잘 아플 권리, 질병권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 질병권이 그 친구한테는 너무 생소한데 페미니즘이 내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항상 아픈 걸 참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아픈 건 치부고 내가 의지가 약한 거고 맨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 속에 살고 있다가 질병권이란 딱 개념을 듣자마자 나 아파도 되는 건가? 나 병원 가고 나 하루 일 쉬어도 되는 건가? 뭔가 이런 약간 일상 속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진짜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학문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 우리 모두 힘들잖아. 근데 힘든데 그거를 자꾸 이준석과 같은 정치인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준석의 논리에 굉장히 쉽게 편승을 하는 것 같거든.
이준석이 유일한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실제로 20대 남성의 이번 대선 투표율을 보면 거대 양당을 제치고 이준석을 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알 수 있었던 게 청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없었구나. 이준석 같은 사람밖에 없구나. 근데 이준석은 진짜 대변하고 있는가? 이준석이 얘기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실에 2030 남성들의 삶에 바뀐 게 있어? 뭐 있어? 이준석의 논리는 굉장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집계선 논란, 이런 모든 논란들에 불을 지핀 사람들이 이준석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집계선 논란이 남성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잖아. 꼭 내가 먼저 막 우리 이거 필요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현 사회의 실태를 보고 아 되게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거는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선제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큰 책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준석은 그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정치인은 사실은 키워내야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청년 남성들이 가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은 꽤나 있었던 것 같아. 뭐 장혜영, 박지연, 뭐 용해인? 용해인, 뭐 그러니까 이런. 뭐 많지는 않지만 맞아. 어쨌든 간에 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우리가 키워낸 정치인 맞아. 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남성들은 그것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인 거지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성폭력과 성폭력 무고죄가 다른 층위에서 논의돼야 되는 사항이다. 사실 우선순위가 계속 뒤바뀌고 있고 되게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남성 혐오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도 성폭력 그거처럼 되게 다른 층위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 남성 혐오는 그냥 성기 사이즈에 대한 조롱, 비난, 뭐 외모에 대한 비난, 조롱 이런 거고 뭔가 잠재적 가해자 취급에 대한 억울함, 뭐 인정 욕구, 존중 이런 얘기지만 사실 여성 혐오는 폭력, 살해, 약간 강간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들이고 뭔가 김치녀 담론, 김여사 어떤 능력에 대한 그리고 되게 부도덕한 인간에 대한 상을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여성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성을 죽이는 어떤 실제적인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 하고 싶은데 사실 혐오의 피라미드만 봐도 남성 혐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성 혐오와 같은 의미로 남성 혐오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누군가에게. 근데 그것이 갖는 사회적이고 권력적인 효과가 진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남성 혐오 때문에 남성이 직장에서 잘린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성기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직장이 잘리지 않잖아. 근데 그것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잘렸잖아, 그 사람은. 맞아. 근데 되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슈가 되는 거는 항상 남성 혐오인 것 같아. 그 집계소원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 되게 엄청 작은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뉴스에서 받아쓰기들을 엄청 하게 되면서 이게 되게 대표적인 여론이 됐고 애플 광고 봤어요. 네, 혹시 여러분 애플 광고 보셨나요? 그 아이폰 17 광고에서 한국만 그 손가락이 없어요.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국제적인 수치가 아닌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어. 그리고 사실 이 성기 사이즈를 가지고 성기 사이즈에 집착하는 것이 누구인가? 정말 여성들인가?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서로의 성기를 보면서 뭔가 너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그 남성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성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성 가부장제에서 서로의 그 위계를 하는 그 남성끼리의 문화였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처음 발현됐던 메갈리아에서 주장했던 것도 이 성기를 둘러싼 그 가부장제 그 권력 구조 그거를 비판하고 우리 이거를 좀 뒤흔들어 보자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심볼이었던 건데 그 모든 의미를 탈각시켜버리고 그냥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 성기 작다고 놀린다 로만 이게 어떤 점철된 것이죠. 맞아요. 김치녀는 사실 무개념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치적인 여성을 칭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한 인간의 특징이나 특성 뭐 되게 성별과 무관한 거잖아요 사실. 그치. 근데 그거를 여성 이꼴 김치녀 약간 이런 상태가 되면서 사실 여성은 끊임없이 자기가 김치녀가 되지 않고
개념력, 그 개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스로를 계속 그런 강력한 검열 체제에 놓이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그 김치녀와 집게손은 정말 다른 것 같거든요. 집게손, 자, 내가 크기가 작아서 내가 스스로를 너무 싫어하고 그럴 수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계속 검열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고 눈치를 보고 사회적으로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치녀와 집게손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공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 막 나오면은 여성들도 화가 많이 나 있어. 왜냐면 아까까지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밤길 맨날 무섭고 그냥 너무 차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누군가를 공격하기 쉬운 어떤 포지션에 놓이게 된 거지. 근데 사실 여성들에게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뭐가 바뀌느냐,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느냐, 우리 좀 이제 서로를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고 조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건설적인 대화를 해보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가의 같이 살자를 들으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생했다. 아, 그리고 폭주하는 남성성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아, 그 사실 남성의 얘기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체가 최근에 열심히 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조금 본인의 언어들을 가져가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한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이! 안녕.